반갑습니다. 실버산업학과 김시정 교수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공간이 이제 스튜디오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탈피해서 좀 자연스러운 진행, 그리고 좀 시의적절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순발력 있게 뵙고자 이런 환경을 바꾸어봤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라이온 큐브라고 하는 우리 교내에 설치된 이것도 스튜디오죠. 네,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국민연금입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있고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하길래 노동, 연금, 그리고 교육 개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인데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신 시사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제가 요새 이렇게 빠져있는 건데요. 챗 GPT로 국민연금 제도 소개해줘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적금 넣으시는 거예요. 연금은. 적금을 넣는데, 적금은 넣고 싶은 사람 넣고 넣기 싫은 사람 안 넣죠. 근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조세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국민이면 어느 조건에 도달을 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 내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고, 1988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일반 국민, 공무원, 군인, 이런 공무원, 군인의 특수직역연금이라 그래서 직장의 영역이 좀 다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따로도 마련이 되어 있는 제도고요. 65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는 보험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100% 보험료 다 안 내세요. 사업주, 사장님이 절반 내줍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9%, 여러분들 급여에서 나가는 돈 4.5%, 그리고 나머지 4.5%는 누가 냅니까? 사장님이 내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대단하죠? 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러분들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수 기준액,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딱 지정해 놓은 그 보험료율, 아까 말씀드렸던 9%, 그게 또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좀 더 내죠. 급여 적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좀 덜 내고, 받는 액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죠. 수십 년간.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왜 갑자기 지금 이 난리들이냐. 한번 보죠. 작년도 말에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분들은 연금을 받아 가시죠. 근데 지금 자체는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쌓여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면 해외의 굴지의 투자회사 사장들이 서로 만나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갖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회사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 근데 이 돈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의 9%, 보시면 현행이죠.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2.5%면 2055년에 쌓아놓은 적립기금이 고갈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그 시기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돈이 실시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65세 이상으로. 이제는 쌓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걷어서 바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을 발족을 시켜서 여기 있는 두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제도를 바꾸겠다. 라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받았던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해 주느냐. 정부가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연금 가입을 한 40년 정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당신들이 받는 보험료가 여러분들 최종소득 또는 근로기간 평균소득의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야 한다. 이걸 맞춰놓은 건데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립니다. 보험료를 더 걷되 연금도 더 주겠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15%로 굉장히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당연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더 내고 받는 것에 변화가 없는 이 마지막 안이 더 인기가 없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기금 고갈 시기를 저런 식의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금 늦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더 내고 13%, 50% 안은 2062년까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춥니다. 그리고 15%, 40% 하는 2071년도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7년 이 정도 늦추자고 그렇게 소란을 벌이고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진 않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현행대로 간다고 쳐봅시다. 현행대로 가면 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죠. 자, 205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후입니다. 굉장히 2055년, 62년, 71년까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5년, 62년, 71년이 됐을 때 저때 보험료를 누가 받고 보험료를 누가 내고 연금은 누가 받고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그 수치 밝으신 분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상관없습니다. 55년이건 62년이건 71년이건 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보험료를 내야 될 세대는 자신들 소득의 약 40% 가까이 되는 액수를 보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를 얼마를 올리건 소득대체율을 얼마를 낮추건 간에 결국 우리 후세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결론 내리고 있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도 포함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애초에 이건 다른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라인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연금이고요. 수입은 보험료겠죠. 그리고 정기기금은 지금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직은 받아가시는 분에 비해서. 근데 저 시점을 계기로 해서 2043년을 피크를 찍은 다음에 적립금 기금이 줄어든 속도는 거의 저런 걸 보고 영어로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 이 코선이 내려가는 것처럼 확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들에게 정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돈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고
저 돈이 없어지는 순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젊은 세대들이 내는 보험료가 65세 이상 인구에게 가야 됩니다. 그들의 소득의 약 40% 가까이 되는 돈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보험료율을 9% 하고 소득 대체율을 이렇게 바꿨을 때 기금 소진이 언제 되느냐 이런 표들이 계산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어서 인구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파악도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줘야 되고 누구에게 줘야 되고 이게 아주 깔끔하게 산수로 떨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와서 노인 인구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운명은 피해갈 수가 없게 되죠. 자, 12%를 낸다고 해도 기금 소진 시점이 뭐 그렇게 늦춰지지 않습니다. 15%를 내도 늦춰지지가 않고 심각한 것은 받는 돈을 늘려버리면 여기 소득 대체율이 있죠. 지금이 40%인데 50%로 늘리게 되면 보험료를 꽤 많이 걷어도 기금 소진이 되는 시기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게 된다. 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럼 문제는 아니,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잘 내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소위 얘기하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런 공적연금 시스템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찬사를 들었냐면 인간이 개발해낸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내에서 그 사회에서 일하는 세대가 노후 세대를 먹여 살리고 국가는 관리만 해주기 때문에 세대 간의 약속만 이행이 되면 이것만큼 더 좋은 제도는 없죠. 근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20,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제도라는 것은 후세대들이 지속적으로 태어나주고 또 이들 후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35년, 40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해줘야 되는 이 두 가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어느 한 직장에서 35년, 40년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회사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일을 하셨고, 택시를 운전을 하셔서 자녀, 애들 셋을 대학을 보낸, 그런 전설적인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 심지어 고용 보장이 된다는 대학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 자체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공적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양쪽에서 펑크가 나게 된 거죠. 예, 제가 재밌는 유튜브 채널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인구 피라미드가 맨 위에 있는 게 연도입니다. 연도인데 우리나라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변해왔고 또 변해갈 것인지 이 전체의 크기는 인구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9년 그리고 1971년 제가 태어난 해고요. 저 때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쭉 보시면 점점 지금도 늘어납니다. 78년, 70년대에 늘어나고요. 예. 계속해서 아주 탄탄한 인구 구조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일찍들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부양해야 될 분들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밑에를 보십시오. 가장 밑에 있는 어린 세대들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건 뭐냐면 이 피라미드의 전체 면적이 인구 규모입니다. 피라미드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기로 거의 다가오게 되면
점점 삼각형 모양, 피라미드 모양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2020년에서 끝나나요? 계속 갈 텐데.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인구는 5,100만에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늘어나질 않죠. 여기서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55년, 2062년, 2072년 정도가 가면 우리나라 전체 항아리의 크기, 인구 규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쯤이 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 2055년에 제가 한번 정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2055년에 예상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세대가 가장 많은 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 전체적인 항아리 규모는 점점 밑이 뾰족해지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2100년까지 굳이 뭐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아리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요. 자연스럽게 저출산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0.7명, 이게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여성의 가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개념은 아니고 과학의 개념입니다. 의학의 개념이고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본인의 가임기 동안 출산할 아이의 평균 수치입니다. 그 나라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 0.7이라는 말은 되게 말이 안 되죠. 0.7이 사람입니까? 이게 1이 사람이죠, 1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1971년생이고요, 제가. 그때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2022년도, 아마 이 기사가, 제가, 2023년 기사네요. 24만 명. 작년 말에 23만 몇천 명 태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구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게 되고, 제가 한번 간단히, 10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100명의 여성이 있고, 합계 출산율 0.7을 적용을 시켜보면 70명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럼 30년 후에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이 70명에는 다 여성이 아니죠. 그죠? 출생 시 성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35명이라고 칩시다. 1대1로 태어났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몇 명이 태어날까요? 합계 출산율이 0.7로 고정을 해 놓죠. 70명 중에 여성은 35명입니다. 35 곱하기 0.7입니다. 대략 한 25명 되나요? 더 칠까요? 30년 후에는 25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는 여성이 100이었고요. 남성도 100이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시작 인구는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이 30년 후에 25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간단한 공식을 넣어보면 2300년 이렇게 가게 되면 한반도에 사람이 안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연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새로 만든 스튜디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제 짐작에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번 국회 안에서, 다음 이제 당선된 분들 국회 말고, 이번 국회 안에서 어떻게든, 개혁안을 내놓겠다 해서 나온 게 이 두 가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안 중에 무엇이 선택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대표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KBS에서 총 4차례에 걸쳐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내린 결정이,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자녀의 자녀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누가 1세부터 20세들에게 정책을 물어봅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일을 해서 내야 될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항상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때는 이게 50%였어요. 그러니까 그 빈곤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수치가 있죠.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빈곤층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인구 집단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 수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한때 5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조크가 있는 게 이 자료를 OECD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을 계산해서 보냈는데 OECD에서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당신들 혹시 북한 자료 보낸 거 아니냐고. 당신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노후 빈곤율이 50%일 수가 있냐. 근데 여기는 용어에 약간 혼란이 있는 게 노후 소득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은퇴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만을 놓고 보면 빈곤율이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40%입니다. 지금이 40%가 된 이유는 기초연금 제도도 들어왔고요. 또 국민연금 급여도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캐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이 만약에 자산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노년층의 자산, 대표적으로 뭐죠? 집하고 땅이겠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의 상당 부분은 전부 노후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노후 빈곤율이 40%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유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집을 팔지 않죠.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택연금 제도도 들어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기초연금 제도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위 70%까지 정부에서 매월 뭐 20 얼마, 30 얼마인가 드리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연금 아닙니다. 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연금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당인데 그거를 수당이라고 바꾸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서 굳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이 OECD에 지금 그 10위권의 무역 대국이고요.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네,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하죠.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노후 빈곤율이 40%다. 사실 부끄러운 수치 맞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맞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렇게 늦추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려서 그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된다.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냥 수당 형식의 세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험료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큼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없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미래 세대의 삶을 한국의 성인 세대들이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먼 미래라고 해서 굉장히 먼 미래입니다. 55년, 62년, 71년 먼 미래이라고 해서 너무 수치의 변화에 둔감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환경이어서 굉장히 중언부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6층에 있는 스튜디오에 미리 준비를 하고 올라가서 딱딱한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해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학과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일이고
자녀들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